자, 다음 위산과 함께 중요한 우리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이분 아시죠? 이 광고에서 나온 건데 이분이 베리 마샬 박사. 그냥 인물도 잘생기셨어요. 오스트레일리아의 로빈 워렌과 베리 마샬 박사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됐어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얼마나 획기적인 것이냐. 모든 위장질환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헬리코박터균을 발견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위염이나 위장질환 이런 것은 원인은 다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어. 스트레스나 자극적인 음식, 술 마셔서 그래요. 다 이것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위라는 것은 아까 살균 작용이 있다 그랬죠? 굉장히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균이 살 수 없다. 미생물이 살 수가 없다. 무균 상태다.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발견함으로써 모든 통설이 뒤집어지게 된 계기가 됐죠. 당연히 노벨상도 받게 됐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제가 단적으로 보여드리면,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학회, 양방학회인데 대한상부위장관 헬리코박터 학회입니다. 헬리코박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대한상부위장관 학회도 아니야. 대한상부위장관 헬리코박터 학회입니다. 학회 이름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무슨 뜻인가? 헬리코라는 것은 헬리콥터라는 거죠. 나선형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여기 뒤에 이제 발이 달렸죠? 여기 이제 뺑글뺑글 도는 발이 나선형이다, 헬리콥터 같다. 이게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편모가 있다는 거. 움직일 수 있다. 박터는 박테리아라는 뜻이죠. 세균. 파일로리는 우리가 파일로루스. 우리 위에 있는 것이 카디아. 분문, 밑에 있는 게 유문. 유문 쪽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파일로리. 헬리콥터 모양의 세균이 파일로리에 산다. 그래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고요.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감염 단계는 우선은 여기 이제 위에 점액이 있다 그랬죠. 방어막. 점액이 있는데 점액을 분해해서 요소로 분해. 요소 분해, 효소를 만들어요. 분해해가지고. 점액을 분해해서. 그래서 편모로, 아까 봤던 편모로 이동을 해서 위 점막까지 이제 파고 들어갑니다. 위 점막에 딱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헬리코박터는 어떻게 전파가 되느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찌개 같이 먹는 습관, 뽀뽀하는 거, 성생활. 이거 할머니들이 아기들한테 오물오물 씹어갖고 먹이는 거, 우물, 약수물. 어떤 게 헬리코박터 전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예전에 찌개 같이 먹는 습관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헬리코박터 많다 이런 얘기 했는데 실제로 아니었어요. 헬리코박터를 제균 치료를 하는데 제균을 하고 일상생활 복귀를 시킵니다. 예전 같은 생활을 해도 다시 걸리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이 찌개 같이 먹는 습관 때문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고, 우리나라 사람 예전에 헬리코박터가 많았던 이유는 바로 우물물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물물. 헬리코박터는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대장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대장으로 내려가서 대변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입 위로 올라가서 입으로 갈 수도 있을 테고. 근데 입 위로 가게 되면은 입 안에 헬리코박터 균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생길 수 있는가? 이게 농도가 낮아서 힘들다 그러고요. 요거는 가능하다 그래요. 아기들한테 할머니들이 오물오물 씹어 먹이고 요거는 가능하다 그러고, 수저 같이 사용 요것도 힘들다 그러고요. 가장 중요한 경로는 애널 투 오랄입니다. 이 대변으로 나온 게, 우리가 산에 누가 똥도 싸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하천으로 흘러가가지고 지하수로 가서 우물로 가게 됩니다. 그럼 마을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마시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다 헬리코박터균이 걸리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요즘 요거는 조금 힘들다. 농도가 낮아 힘들고 그 정상적인 뭐 뽀뽀나 성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가능할 수 있다 그랬고 우물, 요즘 같으면 약수물 먹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약수물 먹으면 누가 산에다가 뭐 똥을 쌌는지 알 수 없잖아요. 네, 약수물 드시지 마시고. 얘는 어떻게 위에서 살아남을까? 위는 굉장히 강력한데 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이는 아까 봤듯이 요소 분해 효소를 생산해서 요소를 분해하면서 침입을 해요. 점막의 요소를 분해해서 암모니아와 CO2로 만들게 되죠. 암모니아는 이제 염기성이라서 암모니아가 그 헬리코박터 주위를 이렇게 계속 분해를 하니까 감싸게 돼요. 그래서 헬리코박터 주위는 강력한 염기성 보호막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위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역학을 보면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 80%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들 거의 없습니다. 20대 조사해보면 거의 없고요. 이 헬리코박터는 10대 때 걸린다 그래요. 보통 10대 전후에 감염이 된다 그러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선진국이 되니까 이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선진국이 될수록 이런 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들은 아주 비약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헬리코박터, 그 다음에 뭐 B형 간염 같은 거, 뭐 자궁경부암 이런 것도 이제 예방주사가 나왔잖아요. 점차 이제 사라지는 질환이 될 겁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관련 질환을 보면은 위 12지장 궤양, 소화성 궤양이 있고 말트 림프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말트 림프 종양이 있는데도 헬리코박터 제균만 하면 잘 호전이 되는 것이고 위암, 헬리코박터와 밀접하고 위축성 위염, 장상 피하성 요건 이제 제가 또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요 시리즈로 공부를 이해를 해볼 겁니다. 그럼 기능성 소화불량과도 관련이 있다는 설이 있는데 요것도 제가 기능성 소화불량 할 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원인 불명의 철분, 결핍성 빈혈,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고요.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었다고 모두가 궤양이나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고 10에서 15%만 궤양을 일으키고 소화성 궤양과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해서 소화성 궤양이 있는 사람은 거의 다 감염이 돼 있고요. 위궤양도 이제 거의 다 감염이 되어 있고 재견 치료하면은 재발이 잘 없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헬리코박터가 궤양을 일으키는 기전은 세균이 분비하는 각종 독소가 점막 분해 효소, 혈소바 활성 인자 등 이런 것을 이제 공격하게 돼서 위점막을 축소시키고 점액의 양을 줄인다. 방어 인자를 줄이게 되는 것이죠. 숙주의 전신, 국소 면역 반응. 이 균이 있으니까 면역 반응으로 이제 그 부위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되죠. 면역 반응이라는 것은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고, 위산 분비가 이제 과다하게 돼서 또 그것이 이제 공격 인자가 강해지는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궤양을 일으키게 된다. 헬리코박터 진단은 시에로 검사라고 해요. 이제 요거 한 2시간 정도 하면 내시경 할 때 딱 할 수 있는데 금방 할 수 있는데요. 아까 그 헬리코박터가 있으면 요소 분해 효소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요걸 검출을 하는 겁니다. 뭐 내시경적으로 이제 균 배양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요소 호기 검사라는 게 있어요. 헬리코박터가 요소 분해 효소로 그 암모니아를 만들어내니까 그게 이제 호흡기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검사를 할 수도 있고 혈액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대변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요거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시에로 검사. 헬리코박터균의 치료를 보면은 3제요법, 4제요법이 있죠. 이런 건 한번 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비스무스라고 이거 그 금속인데요. 요거를 이제 같이 쓰기도 합니다. 1차 치료해서 안 되면 2차 치료 이렇게 가는 거겠죠.
헬리코박터균의 제균치료균을 보면은 소화성 궤양, 말트림프종, 조기 위암에 대한 내시경 치료 후에 할 수 있고, 이제 비급여는 이제 요건 그 추천하는 건데, 위암 가족력이 있다던가 뭐 요런 철결핍성 빈혈,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위축성 위염, 소화기능성 소화불량이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제균치료를 이게 나쁜 균인데 전 국민 대상으로 하면 안 되나? 아까 말했듯이 이제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스트 이펙티브 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항생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전 국민 제균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제균 치료에서 PPI를 쓰는 이유는 이 PPI가 헬리코박터를 죽이는 건 아니지만 PPI를 쓰면은 항생제 농도를 많이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위산이 많으면 항균제가 막 씻겨 내려갈 수 있는데 씻겨 내리지 않게 조금만 써도 항생제가 바로 그 부위에서 균을 공격할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치료의 부작용은 설사나 연변, 가장 흔한 빈도로 발생하며 약 10에서 30%에서 발생한다. 비스무스는 대변이 검은색으로 변하죠. 이건 혀도 검은색으로 변한다 그랬죠? 다음 미각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음식 맛이 이상하거나 쓴맛이나 금속 같은 맛이 5에서 15%에서 발생하고 가끔 이제 발진이나 두드러기 나타날 수 있고요. 네. 자, 유전적 요인. 우리가 공격인자 중에 유전적 요인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었죠? 일란성 쌍생아 중에 한 명이 궤양이 있으면 다른 한 명이 궤양이 생길 확률이 50%다. 굉장히 높죠? 유전적 요인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퇴행성 질환에서도 말했지만 모든 대부분의 형질이 유전적인 거 더하기 후천적인 거 비율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소화성 궤양도 마찬가지로 유전적 인자가 중요합니다. 유전 질환,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동반한 가스트린종, 전신성 비만세포증 이런 것도 있다. 아까 밸런스 이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요런 책에 요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방어 인자가 공격 인자보다 약간 높은 게 이제 정상인데 방어 인자가 줄어드는 건 위궤양이고 공격 인자가 늘어나는 건 12지장 궤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위나 12지장 궤양, 위궤양은 방어 인자 감소로 발생하고 19-30분 후에 통증을 일으키고 40대, 60대 남녀 비가 동일하다. 이거 왜 19-30분이냐면은 위궤양이니까 음식이 들어오면 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위를 자극하니까 밥 먹고 이제 속이 아픈 거, 위궤양이다. 12지장 궤양은 공복시 통증이다. 공복시에는 위산의 농도가 높고 식사를 하면 위산이 묽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경감된다. 공복시라는 건 가장 공복이 뭐냐면 새벽에 속이 쓰려서 물 한 잔 마시고 이런 분들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12지장 궤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헬리코박터와 12지장 궤양은 위산은 바일 엑시드를 침전시키고 담즙산은 헬리코박터균의 성장을 하는데 억제가 잘 안 된다. 위산이 바일 엑시드를 침전시키고 중탄산염이 줄어든다. 12지장의 세포 염증으로 분비가 줄어들게 돼요. 12지장 세포의 위, 상피, 화생.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할 텐데 위산이 자꾸 내려오다 보니까 12지장 세포가 위 세포처럼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네. 12지장의 위산 억제 작용의 저하, 세크레틴 분비 저하. 12지장 세포가 파괴되니까 세크레틴 분비가 저하되겠죠. 스트레스성 궤양 이런 말이 있는데요. 스트레스 받으면은 신경계, 내분비계 균형이 깨져서 공격인자 방어인자 균형이 무너져서 궤양이 생긴다.
우리 스트레스성 궤양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것이 이제 컬링 얼서와 쿠싱 얼서인데요. 나중에 제가 스테로이드 할 때 한번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네. 가스트린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죠. 졸린거 앨리슨 신드롬이라고. 가스트린을 생성하는 곳에서 생성을 많이 하는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위산이 끝도 없이 나오겠죠? 그러면 궤양이 안 생길 수 없겠죠? 네. 3대 징후, 위산 분비 과다, 난치성 궤양, 설사. 악성 종양 경우가 절반 이상이고 전체 궤양 환자의 0.1에서 1%에 해당한다. 자, 술은 혈관을 수축시켜요. 그러면은 우리가 방어인자를 줄이는 거죠. 풍부한 혈류가 방어인자였잖아요. 에탄올을 투여하면 엔도세린이라는 혈관 수축 물질이 증가한다. 알코올 자체의 혈관 수축장은 방어인자를 줄이고 엔도세린 농도 상승으로 혈관 수축 물질, 점막의 모세혈관 수축, 정막 혈류의 허열. 거기다 알코올 자체가 이제 공격인자이기 때문에 궤양이 잘 생길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잠시 끊어 가겠습니다.